에, 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오늘은 1567회차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567개의 동영상 중에는 설교도 있고 철학, 인문학, 오늘은 것이 인문학이죠. 철학, 인문학, 신학 또는 이제 여러가지 사상적인 여러가지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꼭 여러분의 목회에 도움이 되니까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합동연합학술원 TV, 합동연합학술원 TV 검색을 하시면 오늘 1567회까지의 영상이 다 거기에 업그레이드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목을 보시면서 필요한 것만 여러분이 인용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은 설교에 도움이 됩니다. 목회 현장에도 물론 도움이 크게 된다고 나는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니까 믿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도덕적 딜레마. 한비자 5두 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나라에 정직한 소년이 있었다. 아버지가 이웃집 양을 훔치자 소년은 관아에 아버지를 고발했다. 그러자 재상은 소년의 고발이 군주에게는 정직한 일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해서 그 소년을 죽이라고 명했다. 노나라 사람이 군주를 따라 전쟁에 나갔는데 세 번의 전투에서 세 번 모두 도망쳤다. 공자가 그 까닭을 묻자 노나라 사람이 대답했다. 나에게 늙은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 봉양할 사람이 없습니다. 공자가 효자라고 여겨 그를 중앙에 청거했다. 두 이야기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국가를 위해 아버지를 고발한 소년은 불효라고 하여 죽임을 당했고 국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위해 도망친 자식은 효자라고 하여 상을 받았습니다. 한비자는 두 이야기를 비교하고는 이렇게 평했던 것입니다. 재상이 소년을 처벌해서 초나라 백성들은 죄를 고발하지 않게 되었고 공자가 상을 주어 노나라 백성들은 전쟁에서 쉽게 항복하고 달아났다라고 평했습니다. 그 행위를 어떤 입장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 도덕적 잣대가 달라지게 됩니다. 삶은 이러한 선택과 판단의 연속입니다. 첫 번째, 구명정의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공유지의 비극으로 잘 알려진 게릿 하단은 1974년 구명정에서 살아남기라는 논문에서 생존 게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승객을 태운 여객선이 바다를 항해하던 중 거대한 파도를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하자 선장은 구명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객선에 준비된 구명정은 승객들을 모두 태우기에는 너무 작았습니다. 다행히 몇 사람은 구명정에 몸을 실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승객은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위를 표류했습니다. 아직 구명정에는 몇 사람을 더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운이 좋아 구명정에 탄 사람들이 표류하는 사람 모두를 구명정에 태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태운다면 구명정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구명정에 탄 사람들마저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구명정에 태울 수 있는 정원까지만 태우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선택은 언뜻 합리적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딜레마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사람들 중 누구를 골라서 구명정에 태울 것인가? 또 그들을 선발할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이며 선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아마 이런 토론은 바다에 표류하는 승객들이 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선발 권한을 누군가에게 위임했다고 합시다. 그가 아무리 지적이고 양심적인 인물이라도 당장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부모나 자식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을 구명정에 태우기는 힘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발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서 구명정까지 애써 헤엄쳐온 자신의 가족을 도로 밀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는 도덕 시간에 어떤 기준을 선택할 것인지 교육받았습니다. 노약자와 여성을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극적으로 구성해 봅시다. 당신이 타고 있는 구명정에 추가로 태울 수 있는 인원은 3명입니다. 그때 구명정 가까이에 60대의 남자 노인과 30대 남성, 40대 여성과 젊은 여성 그리고 남녀 어린이 1명씩 있습니다. 이들 6명 중에서 누구를 살려야 하는가요? 도덕주의자는 노인과 어린이를 먼저 태우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물학자는 어린이를 먼저 태우자고 말할 것이고 2명의 여성 중에서 임신 가능한 여성을 먼저 태워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주의자가 옳은지 생물학자가 옳은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판단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만약 30대 남성이 흉악한 심성을 가진 인물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바닷속으로 내던지고 가장 먼저 구명정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신은 그 남자를 살인자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든 구조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든 물귀신처럼 구명정에 매달릴 수 있고 그것은 곧 모든 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설령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 선발과 구조가 이루어진다 해도 바다에 표류하는 수많은 승객들의 동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외칠 것입니다. 왜 내가 제외되어야 하는가? 그들은 오직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만을 알고 있다. 따라서 구명정이 계속 지체하는 한 그들은 구명정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칠 것이다. 그때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심리학자가 다른 이를 구조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를 저어 표류하는 승객들로부터 구명정을 멀리 떼어 놓았다면 그를 비이성적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경우는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더 생존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양보와 희생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하려는 것은 스스로 물속으로 가라앉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디는 역시 이 방법이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설령 승객들의 양심에 호소해서 누군가 어린이와 여성들을 구명정에 태운 후 자신은 손을 흔들며 조용히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합시다. 이때 희생되는 것은 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반면 비양심적인 인간들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칠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적인 사람이 살아남는 것을 정의로 여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하디는 결국 경쟁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힘이 세고 재빠른 사람들이 먼저 구명정에 타고는 사람을 더 이상 태우지 않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절망스럽지만 세계는 그렇게 굴러갑니다. 남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생명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도덕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당신이 순서를 기다리며 양보한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딘이 구명정의 딜레마를 예로 든 것은 약육강식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붙들고 함께 익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딘이 이런 논리를 전개한 것은
인구 과잉에 대한 지나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구명정의 윤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명정의 윤리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가난하고 희망 없는 제3세계 국가들을 방치해야 합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가라앉는 구명정에 함께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아와 질병, 부질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방치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하디는 멜서스처럼 인구 급증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화론의 적자생존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토머스 멜서스는 인구론에서 영국의 빈민구호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혹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 의존심이 강한 빈민은 굴욕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자극이 전 구성원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자극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는 인정 많고 자비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쁜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구호만을 기대해서 자신의 가정을 독립적으로 부양할 의사가 없이도 결혼한다면 가족과 자신에게 불행과 의존심만을 가져올 것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즉 가정을 부양할 능력도 없이 결혼하는 노동자는 어떤 점에서 모든 동료 노동자의 적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라고 멜서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멜서스의 논리는 시장 원리주의자들의 논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멜서스는 빈민구호법이 두 가지 점에서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식량 공급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빈민의 숫자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구의 증가로 국민에게 분배되는 재화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빈민구호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둘째, 빈민구호소에서 사용하는 재화의 양만큼 좀 더 근면하고 귀중한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분배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고 이 때문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해서 다른 구성원들의 삶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방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원리주의자들은 시장에 도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회에는 분명 도덕률이 존재합니다. 당신 가족이 아침 밥상에 둘러앉아 하얀 쌀밥을 먹고 있을 때 이웃집에서는 가장이 실직해서 그 가족이 굶주리고 있다고 합시다. 구명정의 윤리에 따르면 이웃집 가족은 도태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국가는 당신이 낸 세금으로 이웃의 생계를 지원합니다. 멜서스의 지적대로 그에게 돌아가는 자원 때문에 노동을 통해 근근히 살아가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재화의 양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다른 노동자들의 생활도 피폐해지고 이들까지 국가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결국 당신의 세금만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렇더라도 당신은 가난한 이웃을 탓하며 그들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저주를 퍼붓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의 아내는 남몰래 이웃집에 쌀떡을 채워주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두 번째, 의사의 딜레마 1번을 알아봅니다. 1995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국제의료팀이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에볼라 바이러스는 244명의 인명을 앗아갔는데 당시 의료팀에 포함되어 있던 간호사 1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간호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치유된 생존자들의 혈액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이들의 혈액을 간호사에게 수혈하며 목숨을 살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의료팀의 의사들은 현지 의사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제공자의 혈액이 다른 질병에 감염되었을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간호사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 감염되었다면 수혈 행위가 오히려 간호사를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물 실험에서 이 방법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지 의사들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간호사의 동의하에 수혈을 실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회복되었고 이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환자 중 7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의료팀의 의사들은 이 방법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피터 싱어가 생면윤리학에서 소개한 것입니다. 현지 의사들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옳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국제의료팀에서 파견한 의사였다면 그들의 제안을 수락했을까요? 만약 국제의료팀 의사들의 우려대로 간호사가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른 질병에 감염되었고 생존자가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였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간호사는 엉뚱한 질병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되어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은 매 순간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특히 다수의 중상자가 생긴 대형사고 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할 때 의사들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전쟁터의 야전병원이야말로 의사들이 매 순간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하는 곳입니다. 군의관들은 부상자들을 세 부류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첫째, 의료적 지원 없이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 둘째, 의료적 지원이 없으면 죽고 치료를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셋째, 의료적 지원을 해도 가망이 없는 사람 등입니다. 의료적 지원 없이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치료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리나 팔이 부러진 골절상이나 둔부가 총검에 찔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불구가 될 수도 있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 의료적 지원이 없으면 죽지만 치료하면 살 수 있는 경우에는 군의관들의 치료가 집중됩니다. 야전병원이 보유한 최소한의 의약품과 시설만으로도 부상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살아나더라도 불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치료를 해도 가망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줄여주는 응급처치만 행한 뒤 그대로 방치됩니다. 만약 두 번째 환자의 상황이 긴박하고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세 번째 경우의 환자는 진통제조차 처방받지 못하고 방치될 수가 있습니다. 전시가 아닌 평시라면은 이런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시에는 환자 한 사람에게 자원을 투자할 경우 적은 투자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망이 없는 사람에게 매달리기보다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환자에게 투자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당신이 야전병원의 책임자라고 가정합시다. 막사에 두 사람의 부상자가 실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대대장이고 한 사람은 사병입니다. 대대장은 지휘소에서 부대를 지휘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부러졌고 사병은 적군과 교전하다가 총상을 입어 팔을 절단해야 합니다. 대대장은 발목이 부러진 상태로는 작전을 지휘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작전에 이번 전투에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는 즉각 주의소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의 손에 부대원 수백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반면 사병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더구나 상처는 이미 세균에 감염되어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온몸이 썩어 들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대장보다 그를 먼저 치료하면 팔 하나를 절단하는 것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요? 이 같은 상황에 한 가지 경우를 추가합시다. 당신이 망설이고 있을 때 부상자 한 명이 막사로 급히 뛰어옵니다. 그는 의과대학 선배이자 사단 야전병원의 책임자입니다. 그는 사단 야전병원이 폭격을 당하는 바람에 혼자 간신히 살아남았으나 왼손 검지와 엄지에 포탄 파편이 박혀 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외과수술 전문의로서 그의 손으로 살려낸 병사만 수백 명에 이릅니다. 더구나 이 사단 야전병원의 의료진들이 모두 사망했으므로 중환자 수술은 모두 그가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는 크지 않으나 당장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두 손가락을 영원히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다시는 수술대 앞에서 메스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대대장과 병사와 군의관, 당신이라면 누구를 먼저 치료하겠습니까? 윤리학자들은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고통을 먼저 덜어줘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그가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쟁터를 떠나 피터 싱어가 실천 윤리학에서 든 사례를 살펴봅시다. 두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미 다리 하나를 잃었고 다른 쪽 다리의 발가락 한 개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한쪽 다리를 다치긴 했지만 치료하면 다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단 한 사람만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치료해야 할까요? 첫 번째 환자의 경우 이미 다리 하나를 잃은 상태이므로 의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발가락 한 개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환자의 경우 치료를 하면 다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방치할 경우 첫 번째 환자는 다리 하나와 발가락 한 개를 잃고 두 번째 환자는 다리 하나를 잃습니다. 만약 의사가 첫 번째 환자를 선택할 경우 그는 다리 하나를 잃고 두 번째 환자도 다리 하나를 잃게 됩니다. 또 두 번째 환자를 선택하면 첫 번째 환자는 다리 하나와 발가락 한 개를 잃고 두 번째 환자는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을 완전히 공평하게 만들려면 두 사람 모두 다리 하나씩을 잃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당한가요? 첫 번째 환자는 다리 하나를 이미 잃은 상태이므로 잃은 다리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환자의 발가락 하나를 구하기 위해 두 번째 환자의 다리를 잃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의사의 딜레마 두 번째입니다. 의사의 딜레마 2. 조지 버나드 쇼 희곡 중에 의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1906년에 공연된 이 작품은 의사가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의사가 기적적인 결핵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제는 아직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은 한 사람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때 결핵으로 죽어가는 예술가의 아내가 의사에게 자신의 남편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천재적인 재능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에게는 반드시 살려야 할 또 한 명의 결핵 환자가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며 이웃을 돕는 동료 의사입니다. 이때 의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술가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악착같이 돈을 밝히는 비열한 인간이며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가 여러 차례 이혼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제 의사는 둘 중 누구를 살릴지 선택해야 합니다. 파렴치한 천재 예술가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무일푼의 의사를 구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듯이 의사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치료비를 확실하게 부담할 수 있는 환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봅시다. 익명의 사회사업가가 병원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기부자가 제시한 조건은 유익한 일에 써달라는 것뿐입니다. 이 병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간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를 살려내는 일과 낡아빠진 암 검진 장비를 첨단 장비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간이식은 매우 어려운 수술이라서 외부의 전문의를 초빙해야 하며 그 비용이 100만 달러라고 합시다. 새로 개발된 첨단 암 검진 장비도 100만 달러입니다. 그동안 이 병원에서는 낡은 검진 장비 때문에 오진이 잦았으며 그 때문에 적지 않은 암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당신이 이 병원의 의사라면 100만 달러를 어디에 쓸 것입니까? 때로 의사는 의료행위와는 전혀 관련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남자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 환자는 작은 트럭을 몰고 골목길을 다니며 채소를 팔았습니다. 양심적인 의사는 그가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지만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얼마 후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사고 경위를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보험회사 치고는 가능하면 환자의 상태를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치료비 부담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의사에게 앞으로 필요 이상 의료행위를 행한다면 본사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치료비가 과다 청구될 경우에는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언지를 줍니다. 당신이 의사라면 보험회사 직원에게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당신의 말 한마디에 따라 환자는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치료비를 마련하느라고 생활이 더 공공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보험료가 충분히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의사는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를 과장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환자를 공경에 처하게 할 것인가, 보험회사를 속일 것인가, 또 환자를 위해 보험회사를 속였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의사의 거짓말은 환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기 위한 것인가. 의사의 딜레마 중에는 지금까지도 법리적 윤리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낙태, 뇌사, 안락사 같은 문제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예도 있습니다. 즉 약물 중독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가 임신 중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뇌사 판단 문제, 뇌사자를 안락사시키는 문제, 약물 중독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 가능성에 대한 낙태 문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1993년 4월 19일 미국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자녀를 둔 28세의 여성 트리샤 마셜이 약물 중독 상태에서 한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그녀는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은 60대 초반에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었는데 이런 일에 대비해 집에 총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방아쇠를 당겨 침입자의 이마에 명중시켰습니다. 마셜은 병원으로 옮겨져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마셜은 임신 17주째였습니다. 가족들은 아이가 태어나기를 원했으나 병원의 윤리위원회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담당 의사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생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나 뇌사 상태에서 임신을 유지하는 데는 20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또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보살피는 데도 20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오랜 논란 끝에 8월 3일 제왕절개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갖가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뇌사자의 태아를 살리기 위해 의사와 변호사들이 헌신적으로 매달리는 동안 그 옆에 산부인과 병동에서는 그 미숙아보다 훨씬 성숙한 태아들을 낙태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 때문에 태아를 낙태시키는 여성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범죄자이자 뇌사자인 여성의 태아를 살리는 것이 정당한가요? 이번에는 콜버그가 제시했던 9개의 딜레마 중 하나를 살펴봅니다. 악성 종양을 앓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를 구할 의학적 처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는 그녀의 생명이 불과 6개월 남짓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허약한 몸 상태로는 모르핀 같은 진통제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녀는 헛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잠시 고통에서 벗어나면 그녀는 주치의에게 고통을 이겨낼 수 없을 뿐더러 어차피 수개월 안에 죽을 목숨이니 모르핀을 놓아 조용히 죽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주치의는 안락사가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안락사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주치의는 그녀를 안락사시킵니다. 그때 동료 의사가 병실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는 주치의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투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동료를 고발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마침내 동료 의사는 주치의를 고발합니다. 주치의는 기소되어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재판관은 의사의 형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고민해야 할 딜레마는 안락사를 목격한 동료 의사의 입장입니다. 당신이 목격자라면 주치의를 고발할 것인가요? 목격자는 당신뿐이며 당신만 눈 감아준다면 주치의는 무사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안락사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당신은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철도원의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롤리 전차가 선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차가 커브를 도는 순간 선로에서 5명의 인부가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브레이크를 걸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앞에 분기점이 있고 선로를 간선으로 옮기면 5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로를 옮기려는 순간 간선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 인부 한 명이 보였습니다. 분기점에서 선로를 바꾸면 5명을 살릴 수 있는 대신에 간선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인부는 사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선로를 바꿀 수 있는 철도원이라면 선로를 바꾸겠습니까? 이제 또 다른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선로 위를 가로지르는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위에서 60kg 이상의 물체를 떨어뜨리면 철로 위의 센서가 작동해서 자동으로 전차가 멈춥니다. 육교 위에 콘크리트 기둥 따위에 물체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떨어뜨려 인부들을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육교 위에 있는 물체가 일몰을 구경하는 뚱뚱한 남자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5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육교 위에 앉아있는 사람을 희생시킬 것인가요? 두 경우 결과는 모두 같습니다. 즉 5명을 살리고 1명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 실험을 트롤리 문제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조슈아 그린의 연구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 거의 모두가 첫 번째 시나리오에는 공감했으나 두 번째 시나리오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두 가지 상황의 차이를 단박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5명을 살리기 위해 트롤리의 선로를 바꿀 수는 있어도 사람을 선로 위에 떨어뜨릴 수는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미국인뿐 아니라 문명과 차단된 중앙아메리카에 사는 원시 부족의 대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딜레마의 본질은 다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들어봅시다. 병원에서 5명의 환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당장 장기 이식을 하면 5명 모두 살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 대기실에 건장한 남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는 그 남자를 죽여 5명의 환자를 살려도 되는 것인가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육교 위에 뚱뚱한 남자를 떨어뜨려 전차를 세우는 것은 5명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로를 바꾸는 것은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또 다른 선로를 선택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로를 바꾸어 1명이 희생되더라도 도덕적으로 용납합니다. 하지만 5명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육교 위에서 일모를 감상하고 있는 뚱뚱한 남자를 사용해서 5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998년에 개봉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이와 유사한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국의 한 집안에서 4형제가 모두 전쟁에 참전합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전사하자 미국 정부는 막내를 적지에서 구조하기로 합니다. 이 임무를 맡은 밀러 데이 목이 타네요. 밀러 데이는 상부의 명령을 받고 사지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병사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밀러 데이와 대원들의 목숨이 희생되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이 문제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는 라이언 형제의 노모에게 더 이상 전쟁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막내를 구하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쟁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수의 병사들이 희생되는 것은 전쟁터에서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구하려는 인물이 다수를 희생시켜도 좋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인물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핵무기 제조 기술이 있는 물리학자를 구출하지 못하면 적이 그를 이용해 수십만 명의 아군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를 구출하기 위해 다수의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적진에 침투할 것입니다. 밀러 데이는 우여곡절 끝에 라이언 일병과 조우합니다. 하지만 라이언을 마지막까지 남아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밀러 대위와 대원들은 그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적군이 주둔한 마을을 폭파할 계획을 세웁니다. 마을을 폭파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지만 마을에는 무고한 사람들이 적군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무고한 사람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의로운 전쟁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도원의 딜레마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은 원초적인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에서 도덕은 종교와 상관이 없으며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도덕 법칙을 승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류는 문화, 인종, 종교, 교육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도덕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필리 테틀록이 미국 대학생들에게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을 때도 학생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비도덕적 사회제도는 장기 매매를 허용하는 제도, 고아들을 입양할 때 경매를 도입하는 제도, 시민의 권리를 매매할 수 있는 제도, 투표권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 돈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 대신 감옥이나 군대에 보낼 수 있는 제도 등이었습니다. 장기 매매의 경우를 봅시다. 어떤 남자가 심근경색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홀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첫 돌이 지난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이며 병을 치료하느라 상당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대로 죽으면 가족의 생계는 막막해지고 어린 딸이 엄청난 빚을 대신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가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심장을 제외한 장기를 팔아 빚을 갚는 것입니다. 한편 옆병실에는 벌써 5년째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물려받았고 건강만 회복한다면 그 유산으로 사회사업을 펼칠 꿈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대로 3개월만 지나면 생명까지 위태로워집니다. 그는 신장을 기증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 매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옆병실의 대가를 받고 신장을 기증할 뜻이 있는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중개인을 고용해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했고 마침내 장기 기증자의 빚을 모두 갚아주는 조건으로 이식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가요? 이번에는 고아 입양의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고아원의 입양 신청자들을 아이고 목이 말라요. 입양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경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신청자에게 어린 아이를 입양할 권리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마침 두 사람의 신청자가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 입양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루어진 면담과 서류 심사 결과 아이를 양육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백만장자이고 한 사람은 골목길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고아원 측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백만장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줄 것입니다. 우리는 백만장자가 아이를 입양하는 편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 더 낫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고아원 측은 백만장자에게 아이를 입양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아이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사리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리며 제대로 의사표현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아이가 백만장자를 더 선호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백만장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장기 매매, 입양 경매, 투표권 매매, 대리 복무나 대리 수감 같은 제도는 모든 사람이 거부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 감각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인즈의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콜버그가 제시한 9개의 딜레마 중 하나를 더 예로 들어봅시다. 어떤 여성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에 사는 약제사가 최근 발명한 약이 그 여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제사는 약값을 원가의 10배인
$4,000로 책정한 상태입니다. 병든 여성의 남편인 하인즈는 돈을 빌리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나 겨우 $2,000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인즈는 약재사를 찾아가 약을 싸게 팔든지 모자라는 돈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하인즈는 몰래 약방에서 약을 훔쳐 아내를 구했습니다. 다음날 신문에 약방 철도기사가 실렸습니다. 하인즈와 알고 지내는 경찰관이 그 기사를 읽고 하인즈가 약방에서 뛰쳐나와 도망가던 장면을 기억해냈습니다. 경찰관은 하인즈를 고발해야 할지 말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경찰관은 하인즈를 고발했습니다. 하인즈는 체포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배심원들은 하인즈가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제 재판관이 선고를 내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인즈는 벌을 받아야 하는가요? 약제사는 터무니없이 비싼 약값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요? 약제사가 그 여성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만약 정당하다면, 그리고 여성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약제사를 더 심하게 처벌해야 할까요? 약제사에게는 자신이 발명한 의약품에 대해 지식 재산권이 있으며 그가 얼마를 받든 법으로 처벌하기가 곤란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제사의 독점과 횡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빨리 경쟁자를 양성해 적절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현실에서 하인즈는 분명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입니다. 사정이 어떻든 그는 절도범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약제사의 윤리의식을 비난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약제사는 정말 죄를 지었는가요? 장발장의 딜레마로 알려진 홀버그의 딜레마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갑시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가난한 남자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나 형제들도 일자리를 찾았지만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형제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식량과 의약품을 훔쳤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몇 년 지난 후 그는 감옥을 탈출해 다른 도시로 가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돈을 모아 큰 공장을 세우고 직원들에게 최고의 임금을 주고 이익금으로 선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지었습니다. 20년 후 한 양복점 주인이 그가 바로 경찰이 찾고 있는 탈옥수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당신이 양복점 주인이라면 그 탈옥수를 경찰에 고발해야 할까요? 이상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는 딜레마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양심과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선택하는 그 양심은 그 기준이 다르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가 선택할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